김연수 작가의 소설 속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참 아름답고도 서글픈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이 연애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을 찌르는 아픔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사랑이 어느새 나의 일이 되어버렸을 때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장면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여자들이 있어요.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은 또 얼마나 다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애만 시작하면 항상 을이 되고 상처받고 결국에는 눈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연애만 하면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 마음 참 익숙합니다. 솔직히 남자의 입장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사랑 방식이고 헌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헌신이 반복되고 당연해지는 순간, 남자들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리는 걸 넘어서 때로는 그 사랑을 집착이나 구속이라고 오해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의 배려가 어느 순간 상대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연애가 아프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줘야 하나?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카톡이니 꺼졌다 켜지기를 기다리며 친구와의 약속도 취소하고 그 사람의 일정에 맞춰 대기조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김연수 작가의 말처럼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 남자가 돌아왔던 적이 있나요? 그렇게 자존감을 깎아가며 매달렸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에 감동하던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거나 이미 잡은 물고기처럼 여러분을 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흔한 연애 팁이 아닙니다. 밀당을 하라는 말도 일부러 연락을 늦추라는 기술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조금 쓰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나를 되찾기 위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사랑을 주고 또 줬을 뿐인데 관계는 점점 더 기울어지고 결국에는 내가 더 아픈 사람이 되어버릴까요? 여기에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는 과잉이라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관심과 배려가 처음에는 감동이 되지만 그 양이 일정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당연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곧 무가치함으로 변해버립니다.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헌신은 사람을 무디게 만듭니다. 매번 먼저 연락해주고 언제나 기다려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해주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은 원래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야 균형이 맞는 감정인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다리를 놓고 한 사람은 가만히 건너오기만 하는 관계. 이게 바로 많은 연애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더 주는 쪽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붙잡고, 더 확인하고, 더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모습이 상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숨이 막히고 여자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다시 집착이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방식으로 엮여버립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관계의 중심에서 밀려나 감정의 하청업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좋아하던 것들, 원래 중요하게 여기던 생활, 친구들, 꿈, 자존감까지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기준이 그 사람의 반응에 맞춰지고 그의 한마디, 그의 침묵, 그의 무심함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이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삶 전체를 잠식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사랑이 나의 일이 되어버린 순간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관계의 책임은 여러분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에게 향해야 할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를 갉아먹는 방식으로 써버렸다는 것. 바로 그것이 관계를 망가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연락을 줄여야 하나요? 일부러 밀당을 해야 하나요? 카톡을 늦게 보내고 바쁜 척을 해야 그 사람이 다시 나를 보게 될까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얄팍한 연애 기술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일부러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은 잠깐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생각보다 그런 연기를 잘 알아봅니다. 진짜 바쁜 사람과 바쁜 척하는 사람의 에너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붙잡기 위해 더 애쓰는 대신 시선을 완전히 거두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관계의 균형은 상대에게 집요하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삶에 깊이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비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관계의 힘의 균형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쁨은 남자를 태우기 위한 연기가 아닙니다. 나 바쁜 척해서 저 사람 안달나게 해야지. 이런 계산은 우리 남자들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제가 말하는 바쁨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남자가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삶의 밀도가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그의 답장이 늦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내 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내 하루를 좌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남자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나 없어도 너무 잘 사네. 예전처럼 나를 기다리지 않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이렇게 말이죠.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법칙에 가깝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시선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때는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상이 더 이상 손안에 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남자는 본능적으로 다시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의 목적이 남자를 돌아오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의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랑 때문에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흘러가던 모든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로 거두어 오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왜 이 방식이 단순한 연애 조언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와 맞닿아 있는지 그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심리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사실 24시간 연락을 붙잡고 있는 문제,
불안과 집착의 문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심리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에 빠지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입니다. 늘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가 없으면 금세 무너지는 유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숨이 막히고 자유를 잃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연애를 하면 항상 내가 더 많이 좋아하고 내가 더 애쓰고 그래서 늘 억울하고 서운했던 적이 많지 않나요?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형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거절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공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카톡을 자주 보내고 전화가 없으면 초조해지고 밥은 먹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묻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불안형의 집착은 상대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 특히 회피형 성향이 있거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남자에게는 그 관심이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숨이 막힌다는 감각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불안형은 이상하게도 회피형에게 끌리고 회피형은 불안형을 만나면 더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연락 안 해?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묻는 순간 남자는 애정을 느끼는 대신 압박을 느끼고 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바쁘다는 핑계가 늘어나고 여러분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매달리고 더 확인하고 더 애써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나 만들어내는 지옥 같은 악순환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누구도 악인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상처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며 끝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할까? 왜 나는 항상 버림받을까라는 질문 대신 나는 불안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 바로 그 지점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애착 유형은 타고나는 기질일 수는 있어도 평생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상대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연락을 줄이면 상대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라고, 내가 조금 차가워지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행동의 겉모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연락을 참아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로 이동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때 저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올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죠.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제가 더 애쓸수록 상대는 더 멀어졌고 결국에는 제 연락을 피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의 헌신이 사랑이 아니라 숨막히는 족쇄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계기는 뜻밖에도 한 문장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 속 문장이었죠.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노력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낮추는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워 타인의 삶을 비출 수 있게 하는 노력이라는 의미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곱씹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의 삶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내 삶이 텅 비어 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불안과 집착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참는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위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했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기다릴 틈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내 성취감으로 채워지자 예전처럼 상대의 반응 하나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안형 애착에서 안정형 애착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타인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이렇게 변하자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가가면 도망가던 사람들이 제가 멈춰서 제 삶을 가꾸고 있으니 슬금슬금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무겁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옆에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고 궁금해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변화가 왜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철학적 원리와 맞닿아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머리 아프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하는 스토아는 그런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사랑하는 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연락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은 내 손을 떠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영역을 붙잡고 흔들며 답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불안해지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고요. 내가 오늘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지, 어떤 말을 선택할지, 내 시간을 어디에 쓸지,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볼지, 이것만큼은 전부 내 통제 안에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연애에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의 반응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답장이 늦어도 연락이 없어도 내 하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가 선택한 삶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통제하려는 손을 놓는 순간 상대는 처음으로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죠. 통제의 이분법은 남자를 시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구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외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매달리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 남자는 그 무게를 아주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의 흐름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랑은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태도가 연애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제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법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단해진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기준을 계속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양보는 사랑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편리함으로 저장될 뿐입니다. 남자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선을 시험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괜찮은지, 연락을 소홀히 해도 넘어가는지, 말로 상처를 줘도 용서해주는지 이렇게 조금씩 경계를 넘어봅니다. 이때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받아주면 그는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은 곧 무례함과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선을 긋는 일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가 그 행동에 크게 흔들렸다는 신호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내 기준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강한 태도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울분을 터뜨리거나 억지로 이해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긴 건 이해해. 하지만 나는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이 말에는 감정적인 공격도 없고 비난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앞에서 남자는 긴장합니다.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구나, 함부로 행동하면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 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선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관계에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만 진짜 존중과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의 중심을 잡고 선을 지킬 줄 알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마주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죽음과 유한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것을 메멘토 모리라고 부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연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우리의 정신을 빠르게 각성시키는 질문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이 관계를 놓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며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도 저축할 수도 없는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울게 만드는 사람에게 쓰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아주 짧다고 가정해 보세요. 일주일 혹은 하루뿐이라면요. 그때도 여전히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까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감정을 죽이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 가장 본질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선택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떠나야 할 관계를 떠날 용기,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 나를 우선순위에 두어도 괜찮다는 용기 말입니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관계에도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단계는 관계를 끝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을 던지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성을 인식하는 힘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반드시 익혀야 할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겨울잠, 즉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차갑게 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 감정을 쉬게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고 화가 치밀고 억울함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바로 쏟아냅니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따지고 울고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 적이 있었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상대에게는 피로감만 남고 여러분의 마음은 더 공허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반응을 늦추는 힘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감정을 전부 보여주지 않는 것,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내가 이 감정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언제 보여줄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감정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화를 내면 사과하면 되고 울면 달래주면 된다고 학습해왔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여자가 조용해지면 그 순간 남자는 혼란을 느낍니다. 왜 아무 말이 없지? 정말 괜찮은 건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건가? 그 혼란 속에서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겨울잠이 가진 힘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날을 그가 잊어버렸다고 해봅시다. 예전에 여러분이라면 서운함을 쏟아내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를 조금 줄이고 예의는 지키되 온도를 살짝 낮춥니다. 큰 설명도 큰 감정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 침묵은 벌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태도를 그대로 비춰보게 만드는 거울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기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소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소리 지르는 어떤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상대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어쩌면 가장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단계입니다. 바로 의도된 고독,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의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까 봐 불안해하죠. 그래서 연애를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반쪽이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완성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줘야 비로소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바로 수많은 연애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비어있는 상태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더 사랑해달라고, 더 확인해달라고, 나를 책임져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남자들은 잠깐 구원자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평생 누군가의 공허를 떠안고 가는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진심으로 끌리는 사람은 어떤 여자일까요? 바로 혼자서도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 리듬이 있고, 자기만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된 고독의 힘입니다. 이 고독은 방에 틀어박혀 오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충전하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나며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괜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즐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혼자서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굳이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하구나.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과 태도는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단단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남자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어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나? 내 자리가 정말 없는 건가? 그렇게 느끼며 다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목적은 결코 상대를 되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적은 단 하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고 사랑은 손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멋진 파티이고 누군가를 초대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파티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라면 미련 없이 보내도 됩니다. 이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연락 빈도나 태도,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때, 내가 혼자서도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꼭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잃지 말 것, 어떤 관계에서도 나의 중심을 포기하지 말 것,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한 연애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부터 진짜 사랑은 조용히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할 테니까요.